자, 이어서 보세요. 자, 전개 부분의 첫 번째 영역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실 저도 독도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쁜 꽃이 나와 있죠, 사진. 우연히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사진을 보여주면 대부분 질문을 던지는 거나 아니면 아까 사진을 이제 한반도 사진에 독도 이렇게 떼가지고 광고 사진 보여줬죠.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섬처럼 꽃이라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 모두 다 공통점. 흥미유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마치 보라색 종처럼 생긴 이 꽃 아름답지 않나요? 이 꽃의 이름은 섬처럼 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청중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한다. 소리니까 뭐야? 준언어. 제가 보자마자 반한 이 꽃은 알고 보니 독도에서 주로 자라고 있었다. 즉 자생지, 군락지가 어디에 있다? 독도에 있다는 얘기야. 독도가 사라진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식물을 포함하여 독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곤충, 조류,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이거는 이제 담화 표지를 직접적으로 쓴 거는 아니지만 두 번째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생태적인 가치가 사라진다. 사실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꽤 많죠, 지구상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독도, 생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 생태적 가치에 아까 뭐가 나왔죠? 준언어 나왔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난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아까 얘기했죠. 동해 자체가 그렇다고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어종들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요. 이해를 돕는다. 여기만 조금 차이가 있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바닷물의 수면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쪽에 독도가 보이죠. 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밑부분까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00m까지, 바닷물 200m까지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영에서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가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잘 보여요. 근데 여기 심층수는 200m 아래 지역을 해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물 마시고 뭐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해양 심층수에서 가져온 이런 표현 쓰잖아. 이거는 이제 200m 아래.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바다도 역시 육지처럼 땅이 있다고 했죠. 바닥이. 이 바닥에 뭐가 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이란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아, 이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맞아요.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고갈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잘 쓰여지지 않는 에너지가 됐고, 석유 이것도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인류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개발해서 쓰지 않으면 이 세계가 돌아가지 않아.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독도가 수면 위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만큼 적은 부분이고 독도의 수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그림을 직접 손으로 가리킨다. 이건 또 무슨 언어? 준언어야, 비언어야? 비언어. 비언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소리가 아니니까. 자, 이 부분은 해양심층수인데 해양심층수를 음료로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온이 일정하며 세균 번식이 없어서 마시거나 심지어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그랬더니 어떤 놈이 물어보대. 선생님, 바닷물이라 짜잖아요. 짠 성분 없애야죠. 그죠? 자, 한편 여기 바닥에 있는 이물질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이다. 이거는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연료야. 그래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 바닥 밑에, 바닥에 거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청정에너지,
우리가 연소를 보통 할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공기를 오염시키죠. 그런데 얘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그래서 미래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독도의 바닷속에 이게 많이 있다는 얘기야. 만약 독도가 우리 국토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독도 주변에 수산자원 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 마지막 바닥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자,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이니까 솔직히 말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독도의 가치 세 가지만 전개해서는 얘기를 하자. 나눠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본 게 어떤 가치였지? 영역적인 거. 두 번째는 뭐였죠? 생태적인 거. 세 번째가 경제적인 거. 마무리야. 지금까지 독도 영역 그리고 생명체 자원 중심으로 가치를 말씀드렸다. 요약하는 거죠. 한편 자 여기까지는 요약이야. 밑줄 친 부분은. 한편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독도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달라. 그래서 독도에 관한 작은 정보라도 이 사람 여기 뒷부분은 뭐야? 덧붙이는 말, 당부의 말이야. 이 소중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도를 우리가 어느 날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달라. 독도에 관한 작은 정보라도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독도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 여기 체크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지금 뭐에 해당한다? 요약에 해당합니다. 요약. 그리고 어느 부분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당부의 말 어디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달라는 얘기야? 독도를 널리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얘는 말을 하고 있어. 첫 번째, 동아리 독도 지킴이에 가입을 해서 적극 동참해라. 두 번째, 이거는 사이버상에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외교사절단 방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있어요. 찾아 들어가 보세요. 이 방크에서 사이버 외교관이 되어서 활동해달라. 이 방크는 독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켜내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야. 특히 이제 독도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해요. 왜? 일본이 끝없이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걔네는 유치원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지금 한국이 차지해서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과에서. 그래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거에 세뇌되어서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나라가 나쁜 놈, 날강도 같이 일본 땅을 뺏은 다음에 안 내놓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씨 저거 우리 건데 지들 거라고 계속 까부네. 우리 거 언제 찾아오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국민들을 세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요? 외교. 미국에 돈 쓰고 유럽에 돈을 써서 뭐를 해요? 물밑 작업을 하죠. 지도상에 세계 지도에 표기됐을 때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표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심지어 동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동해도 일본 시대의 영해로 이거를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발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이 방크의 활동이야. 자, 청중들에게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독도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또다시 청중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중의 지금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듣는 사람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지키는 힘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인사, 끝 인사 정확하게 하고 끝났어. 자, 오른쪽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해당하는 시각자료를 역시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면은 여기 보여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가입해봐. 활동해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면 띄웁니다. 뭐라고? 참고자료. 앞에 보여줬던 사진, 그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즘에 이거 안 밝히면 큰일 나죠. 글쓰기 할 때나 말하기 할 때 안 밝히면은 모두 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누가 돌아. 끝났어요. 사회 이단은 중요한 핵심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자, 청중에 뭐가 중요하다? 관심, 요구 이 두 가지만 알라 그랬죠. 그럼 이걸 고려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독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원그래프에서 봤듯이 적어요. 독도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느냐? 질문을 던진다. 먼저 도입부에서 질문을 던져서 청중에 뭐를? 흥미. 선생님 흥미라며요. 야, 흥미, 호기심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말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이 흥미로 외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을 이제 끌기 위해서, 즉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를 또 써요? 질문 던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게 나오죠. 사진을 이렇게 주면 역시 관심을 유발하고 사람들을 집중시킨다. 얘네를 그냥 토탈해서 흥미라고 한 거야 아까. 그죠? 마지막 여기 하나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겪은 경험담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도 사실 독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우연히 보게 된 이 사진, 섬초롱꽃.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 예쁘다. 얘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섬초롱꽃이네. 근데 그 섬초롱꽃이 자생지가 어디야? 독도죠. 그럼 독도가 사라지면 이 꽃도 볼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럼 자기 일화를 소개하며, 자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면, 즉 내 경험담을 소개하면요, 사람들에게 뭐를 많이 형성한다? 공감대. 맞아, 나도 예전에 뭐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자생지가 어디였어. 이런 식의 공감대. 그리고 관심도 유발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저 꽃이 독도가 자생지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을 이렇게 유발했다면요, 이번에 요구사항. 아까 우리가 요구사항을 알고 싶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죠? 설문지를 돌렸더니 애들이 독도가 왜 중요한지 그걸 알고 싶대. 그래서 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궁금해하는구나. 이제 요구사항을 알았으니까 중요한 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독도의 뭐예요? 가치. 가치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가치를 1번에서 3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독자들의 관심, 요구,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청중에 대해서 지식 수준. 설문조사한 결과 독도에 대해서 잘 몰라.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지금 잘 알지를 못해, 독도에 대해서. 그럼 알지 못할 때 첫째, 수준에 맞게, 청중들이 중학생이니까 수준에 맞는 표현을 써서 하자. 두 번째, 3분 말하기니까 핵심만 얘기하자. 그죠? 세 번째, 정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뭐 해주자.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 요거는 이제 요약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해주자. 한 번 더 얘기하면 앞에서 듣다가 잠시 까먹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어때요? 강조가 되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나온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 요구, 청중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반영했으며 말하기에서 마지막 지식 수준을 또 어떻게 반영했는지 하나가 추가됐죠. 청중의 지식 수준까지. 그리고 가끔 요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잘은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했잖아. 95점, 100점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요것만 공부하는 애들을 100점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는 문제 낸다고요. 이번에 청중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청중이 어떤 사람이야? 독도 관련 봉사활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독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알고 있으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봉사활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다. 특징.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냐? 여기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청중이 달라 이제. 그러면은 자, 내용은 최근에 쟁점이 되는 거나 심층 정보, 어지간한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보 이런 거를 내용으로 해야지. 뻔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내용으로 삼으면 어때요? 흥미를 끌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독도에 관한 공통의 관심, 여러분도 독도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죠? 라는 거를 언급해서 공감대를 일단 형성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서 관심을 끌자. 사람들이 흔히 모르는 새로운 정보. 또 배경 설명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왜? 많이 알고 있어. 바로 어떻게 한다? 핵심 정보를 그냥 찔러 넣는다. 그죠? 군더더기 다 필요 없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청중에게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뭐를 해라? 핵심이 되는 것만 바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몰입감을 줘라. 전문 용어 이거 중요합니다. 독도에 대해서 어지간한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지식이 많으니까 얘들 어때요? 전문 용어를 써도 다 알아들어요. 이때는 전문 용어를 쓸 수 있다. 태도는 질문도 하고 자연스럽게 청중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같이 공감하고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얘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뻔히 아는 내용 하지 말란 얘기야. 최근에 쟁점이 되는 거나 정보 중에서 심층 정보, 특히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핵심 정보를 말해라. 배경 설명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전문 용어를 쓸 수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청중이 달라지면서 갖게 되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민규 말하기를 평가하는 건데. 자, 알아두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다 한꺼번에 몰아놓은 거야. 자,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이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서 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다. 아까 이거 다 말한 건데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암기를 하게 되겠죠. 원인은 공식적인 말하기를 잘 안 해본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준비가 불충분할 때, 그리고 어떤 부담을 느낄 때, 과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대처 방법은 철저히 준비 연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에는 뭐 있어요? 아, 내가 성공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말하기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상상도 해보라고 그랬죠. 그치?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상상하기를 따르게 끊었네. 그 다음에 심호흡이나 아니면 뭐를 한다?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관심과 요구는 우리가 청중 분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 청중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요. 면담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 교과 안에 민규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중에.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요구가 어디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고 요구사항은 뭔지, 요구사항은 독도가 왜 중요한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가치 세 가지 얘기했어. 그래서 말하기, 주제, 내용 구성, 표현 방식 이런 것들에 다 반영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거 말했죠. 말하는 도중에도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고려를 해야 된다. 전달의 기술을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안 할 것 같아. 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상문 말하기가 뒤에 응용이 되는 게 있는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앞에서 한 거를
하나를 응용해서 이제 해보자. 그래서 뭐를 바꾼 거예요? 말하기 주제도 바꾸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거. 근데 응용하기까지 내기에는 문제거리가. 여기 뒤에 핵심 요약하기. 자,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청중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사항, 발표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요구사항이에요. 자, 결론은 청중의 수준, 관심, 요구 이런 거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질 수 있고 내용도 달라지고 구성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근육이 긴장된 거를 이완시키는 심호흡,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똑같은 거야, 반복이야. 그리고 말하는 중간에도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그들의 요구 조건과 관심 이런 것들을 조절하라고 했죠. 긍정적인 생각, 심호흡. 뒤에는 설교하면 이런 거고, 어휘를 내는 경우도 가끔 허를 치는데 어휘까지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다음 학생이 겪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뭘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기에 겪는 불안은 무엇이냐?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발표하러 교실 앞으로 나가면은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자, 얘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에 관한 설명에서 맞는 게 뭐냐? 이걸 고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겠어요? 익숙하지 않다. 상황적 원인에 따른 불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시험에서 물어본다고요. 필요한 조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청중 분석의 목적.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말하기 불안의 원인.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서 극복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청중을 분석하는 거.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청중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 청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관찰이나 면담, 설문조사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말하기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청중 분석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지식 수준, 발표에 대한 기대, 요구 이런 것들도 분석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말하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청중을 잘 알아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가 전달하는 거. 이거를 정하겠죠. 마지막에 틀렸어. 성별 필요합니다. 세대는 뭐 나이라는 말인데 지역이라는 말. 요거는 조사에서는 안 된다. 지역의 특성 이랬는데 성별 알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 세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나이라고 했잖아. 나이도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별이니까 조사에서는 안 된다. 차별이 아니라 청중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야 그들의 조건에 요구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 문제 봐봐. 아까 우리가 청중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야? 지식 수준이 꽤 높고 관심도 높아. 그럼 쉬운 단어 안 된다 그랬죠. 일반적인 사례 필요 없고 쉬운 자리 아니고 기본적인 지식 필요 없고 과감하게 질문 던져서 말하기에 적극 참여시키고 공감대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했어요. 전문 용어를 써도 되고 핵심적인 정보를 바로 들어가고 심층 정보,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먼저 허생전을 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1단원의 내용을 좀 까먹으실 것 같아서 1단원을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은 치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요거 기출문제 준 거는요. 33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이야. 4의 2단원 말하기에 관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면이 안 왔을 거예요.
자, 허생전을 좀 깊이 들어가면요. 종합적인 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번에 학원 교재에서 풀다가 보니까 허생전이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맞다라고 한 사람들 꽤 많아. 한글 아니야, 제발 한글이야. 자, 우리가 고전 소설, 근대 소설, 현대 소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지금 17세기에 만들어진 17세기에 쓰여진 고전 소설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고전 소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허생전의 특징은 고전 소설하고 좀 다른 고전 소설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허생전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좋아. 그치? 자, 허생전의 첫 번째 특징. 왼쪽 거는 그냥 비교 대상으로만 얘기할게요. 보통의 고전 소설은 일대기, 즉 주인공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일대기인데 얘는 일대기가 없어요. 그냥 툭 허생이 등장하잖아. 그치? 글을 읽고 있는 허생이 등장하잖아. 오히려 이 소설은요, 공간 이동에 따른 소설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공간 이동 얘기해줬잖아. 처음에 서울에 허생이 집에서 출발해서요, 변실의 집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안성으로 갔다가 제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빈섬으로 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물론 중간에 하나 끼워 넣자면은 일본 장기도라는 섬에 가서 해외 무역을 하는 장면도 있죠. 자, 어쨌든 공간 이동이 오히려 들어가고, 두 번째 요거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시점이 뭐니?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편집자적 논평하고는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에게 이 글을 들려주고 있는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 얘는 이제 서술자가 어때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어디? 그럼 누구겠어요? 작가죠, 작가. 자,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에게 들려줍니다. 얘 지금 어떤 심리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전지라는 말이 전자가 모든 것을 뜻이고요. 지자가 안다. 나는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서술자가 거의 반은 신에 가까운 존재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거를 대신 독자에게 얘 생각을 들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심리나 생각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것들이 나오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 근데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끔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원래 편집자는 내가 신문기자 얘기해줬잖아요. 편집기자가 있는데 편집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편집만 하지 기사 내용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서술자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얘의 생각을 들려주는 역할까지는 좋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인물에 대해서 그들의, 즉 여기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뭐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평가하는 거야. 논하는 거. 그래서 이거 줄여가지고 논평이라고 한 거예요. 아, 불상타 심청이 아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불쌍하다. 이건 뭐예요? 인물의 생각이나 이 머릿속에 있는 아니면 심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인물에 대해서 불쌍하다, 가련하다라고 서술자가 인물을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야. 차이 좀 알겠니, 태어나? 논평하고 전지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전지 시점을 띈 이런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부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내놓을 수도 있어. 논평을 굳이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인물의 심리를 얘기해주고 인물의 어떤 생각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논평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왜 꺼내주냐면요. 분명히 이 소설도 고전이기 때문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요. 근데 얘는 말과 행동이 중심이 되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서술자가 많이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야. 즉 인물들의 생각이나 심리 같은 거 많이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래서 다른 소설에 비해서 왜 다른 고전 소설은 서술자가 너무 나서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다 들려주려고 그래. 모든 걸 알려주려고. 근데 여기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이게 중심이 된다. 이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고전 소설은 너무나 우연적인 게 많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죠. 그죠? 조력자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럼 이쪽은 뭐예요? 우연성이야. 우연성. 여기는 아까 일대기라고 했고요. 일대기적 구성. 자, 그런데 얘는 반면에 어떠하다? 허생전 읽잖아요. 필연성입니다. 우연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밌는 거는 허생의 인물의 유형이 입체적이고 개성적 인물이기도 해요. 이 입체적, 개성적까지는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허생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쭉 하는 문항에서 뭐 허생은 그지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있어야 돼. 왜 입체적이냐? 발단 부분에서 보면은 아내하고 갈등을 하는데 아내하고 둘이 투닥투닥하는 장면에서 어때요? 허생은 무능력한 양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대신 작가를 대변하죠. 그치? 작가의 입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갈등인 어디에서는요. 허생과 이완 둘이 갈등하는 의기 부분에서는 허생이 작가를 대변합니다. 이완은 지배계층을 대변해요. 바뀌었죠. 그죠? 자, 어쨌든 앞부분의 발단 부분에서는 허생이 어떤 모습이야? 무능력한 양반으로 나와요. 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공자왈, 맹자왈 7년 동안 책만 읽어요. 시험도 안 보면서. 미치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그 읽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잖아. 그리고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보통 사람 아니죠. 뒤에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애가 달라졌어요. 그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잖아. 니네 소설에서 배웠잖아. 입체적 인물은 원래 모습에서 뒤쪽에 바뀌는 경우를 입체적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어.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싸가지가 없더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가지가 없어. 이건 뭐예요? 평면적인 거야, 그건. 안 바뀐다는 건. 바뀌는 건 입체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 대에 보기 드문 개성적 인물입니다. 양반 중에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라 특이한 모습, 개성적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가끔씩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결말 구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허생전에서. 이거 문제 안 내면 선생님에게 문제 있어요. 고전소설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아다까지 끝나요. 근데 허생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끝부분이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끝장면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한 문장. 그죠? 다음날 찾아갔더니 허생이 자취를 감췄다. 끝. 이거잖아. 자취를 감췄다. 허생은 어디로 갔을까?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열린 결말. 첫째,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앞부분에 좀 더 추가하면 여운을 주기 때문에 여운을 준다는 얘기는요. 귀결을 정확하게 안 해줘요. 끝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렇게 여운을 주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 열린 결말로 끝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뭐 때문이야? 아, 허생이 앞에서 이완한테 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앞부분에서 비판하는 내용들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급진적이야. 이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너무나 급진적이라서 현실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급진적, 개혁적 같은 말이야 다.
그래서 이 결말구조의 특성 이것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니? 보통의 고전소설은 편집자적 논평이 한두 곳에서 드러나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불상타, 신청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없습니다. 논평이 없어요. 전지적 작가는 맞으나 논평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금까지는 다 차이점이었는데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솔직히 고전소설이나 허생전이나 인물은 어때요? 평범하지 않죠? 비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비범하다라는 거는 공통점이다. 마지막, 고전소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적 요소, 즉 도술 부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허생전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생전에 관한 이야기를 냈는데, 허생전은 얘들아 시험 볼 때 있지, 출제가 보통은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무리해가지고 한 파트로 그걸 지문을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문제가 이제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두 파트인데, 한 파트는 어떤 부분이냐, 앞에 발단에서 전개까지의 내용을 부분 잘라서 냅니다. 이게 지문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은요, 어디 나와요? 위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발단은요, 허생의 아내하고 둘이 티각티각하고, 그 다음에 전개는 나머지 진짜 반어. 변씨 집에 찾아가서 변씨한테 돈 빌리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고 도둑들을 이끌고 빈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장기도에 가가지고 무역하는 이야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변씨하고 어때요? 변씨한테 돈 갚고 나머지 40만 양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죠? 그때 이제 변씨한테 발칵 화를 내잖아. 나를 장사치 취급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10만 양 던지고 집으로 가죠. 그 뒤에 이제 변씨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친해져요. 그러니까 변씨가 생각할 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런 인물이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때요? 이완대장을 이끌고 이 집에 가죠. 위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완하고 세 가지 계책을 얘기하는 장면이야. 절정은 뭐냐? 칼 들고 이완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 그리고 결말은 아까 한 줄. 그러니까 사실은 절정과 결말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대다수가 뭐다? 전개, 그리고 위기. 이 위기는요, 세 가지 계책에서 문제 낼 거리가 많거든. 그래서 요거로 내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도 문제 낼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개 지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지금 어휘가, 이 학교 선생님은 어휘를 내고 싶은가 봐. 그래서 보충지에 줬어. 보충지에 어휘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는 어휘도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다. 그냥 여러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학교가 보충지가 너무 썰렁하게 돼가지고 이걸로 보는 거야. 도모하다, 뭔가를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야. 천정부지라는 거예요. 천자가 하늘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야.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네. 삼고초려는 알고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도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이 사람이 꼭 필요해, 인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나의 체면과 지위가 아니야. 유비도 결국 어때요? 제갈공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오두막에 3번이나 찾아가서 간곡하게.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게 삼고초려잖아. 꼭 3번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100번이라도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중원고원 할 때 중자가 여러 번이란 뜻이야. 2중, 3중 할 때도 쓰잖아, 우리가. 그지? 여러 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죠. 붙자는 덧붙인다. 덧붙여서 또 말하고. 아, 다 알아들었는데 또 덧붙여. 이런 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쭉쭉쭉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단원에서 허생전에서 배워야 될 거는 학습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문화적 배경. 허생전에 들어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럼 여기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나머지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 선생님도 아마도 미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어휘를 참고했나 봐요. 똑같은 어휘. 그렇죠? 여러분 학원 교재도 있죠. 기본 문제에. 역정, 천정부지, 초약, 계책 똑같이 나오잖아. 요거는 그냥 아까 주의를 요한다. 한문소설이라는 거 정말 기억하세요. 한글 아니야. 당연히 고전소설이고요. 풍자소설이죠. 그 안에 비판하는 내용이 많잖아.
근데 원래 풍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판적인 요소를 약간 재밌게 그려주는 게 풍자야. 그래서 굳이 풍자와 비판을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 꼭 저렇게 써놓더라고요. 자, 배경은 17세기야. 효종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고 그때 볼모로 끌려갔던 세자와 왕자들이 돌아와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럼 뭐를 다짐하겠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치욕을 갚을 거야. 북벌로. 배경이 이때야. 공간적 배경 여기 쭉 나옵니다. 이런 거 쭉 읽고 주제는 무능한 사등계층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요. 무능함도 비판이지만 허례허식 이것도 비판합니다. 허례허식의 정확한 의미를 조금만 점검을 좀 합시다. 왜? 우리가 허생전 읽으면은 명분, 예법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 허례허식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알아야 쓸 거 아니야, 용어를. 선생님들 말을 살짝씩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명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내세우는 뚜렷한 이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쳤어요. 주먹으로.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력이잖아. 근데 명분이 있어요. 제가 온 정교세계에 돌아다니며 거짓말로 나를 헐뜯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쟤를 칠 때 명분은 거야. 너 나를 모함했잖아. 이거잖아. 그렇지 않니? 명분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할 때 내세우는 뚜렷한 이유, 정당한 이유 이런 거야. 명분이라는 용어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와 법칙을 지킨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나쁜 말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게 10원도 없어. 오히려 빚이 잔뜩해. 그런데 우리 애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집이 지금 빚이 5억이야. 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빌려가지고 유학 보내요? 명분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간절하게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원해. 명분은 좋아. 그죠? 근데 결국 이건 뭐다? 허례허식이야. 허자는 여러분 허자가 가짜, 허구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예법. 여기 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격식. 격식이나 예법 같은 것들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가짜로 이런 것들을 차린다는 얘기야. 굉장히 시험하고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내가 그 유학 얘기한 게 엊그제 내가 아는 사람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안부 통화를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걔는 군대 갔다 와서 잘 지내니?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미국에 여행 갔어. 한 달에서 2달 정도 여행하고 온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대충 요약하자면 걔네 남편이 폭삭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빚이 심각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죽어도 아파트를 고집해. 내가 걔라면 다 쓰러져가는 빌라는 어디든 최대한 줄여가지고 갈 거야. 근데 집을 줄이긴 했어. 30몇 평에서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아파트를 고집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로 갔는데 돈이 없잖아. 월세 살아요. 월세 130인가에 살아요. 나 같으면 빌라 쓰러져가는 거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거 한 달에 한 30에서 50 되는 거 월세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그 돈 모을 것 같아. 그죠? 물론 되게 불편하겠죠. 지저분하고. 감수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사 들어갈 때 보증금이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갖고 당장 이삿짐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인가 마련해줬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는 거 이런 거 신청하고 그런 것만 조금 하고 월수금에 일 나가서 방과후 수업 3시간 하고 그게 다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30일 번대요, 그걸로. 나 같으면 화, 목, 토 나머지 빈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든 주유소를 가든 나머지 시간에 또 해서 돈을 한 200을 더 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모아가지고 빚도 빨리 갚고
마련을 뭔가 토대를 다시 마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빚이 너무 크면 사람이 자기가 버는 거로 그거 감당을 못 하잖아요. 죽으라고 벌어도. 그래서 우리나라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파산이 있어요. 나 빚 죽어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 그래서 파산 신청을 법적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그 몇 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을 갚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그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벌어가지고 매달 갚아라. 3년 동안 그걸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는 빚이 좀 더 크니까 더 오래 갚아야겠죠. 10년을 갚아라. 알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빚더미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 비용이 300 정도에서 400 들어가요. 그 돈도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하도 이제 국소는 못 써요 그걸. 그래서 그 비용이 없어서 얘가 파산을 못하나 싶어가지고 근래에 파산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파산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내가 대줘야겠구나. 근데 걔한테 직접 줄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직접 송금해 주려고 있어요. 왜? 걔한테 주면은 또 유야무야 써버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숨을 쉴 수 있는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잖아 살려면.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마음을 딱 먹고 그래 어쩌면 파산을 하게 되면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으니까 현금만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한 200 정도 현금 쓸 것까지 해서 500 정도를 마음속으로 안 받을 생각하고 줘야겠구나라고 큰 마음을 먹어서 나한테도 500은 큰 돈이야. 500 벌려면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걔가 절망 속에서 죽지 않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통화를 막 하는 순간에 아들이 미국 가서 여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500이고 지랄이고 다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의미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들이도 승재가 있냐 이럴 수는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그치? 아들은 사실 아들이 빚진 게 아니잖아. 그럼 아들은 군대에서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듣기로는 1800인가 군대도 월급 나와요 여러분. 근데 걔가 월급 센 데를 갔어 군대를. 그래가지고 1800인가를 모았대 제대할 때. 그럼 나 같으면 그 1800 부모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얘는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방도 얻어야 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기반이 있어야 되나. 난 그걸로 쓸 것 같아. 여행 가자. 미국 여행이 뭐가 중요해? 미국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삶이 엄청 풍부해지나요? 경험이? 그러지 않아요. 미국 여행을 굳이 하고 싶다면 배낭여행 하면 돼. 그지같이. 일하면서 그 돈으로 여행하고 일하면서 여행하고. 왜 복합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행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보면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국어를 하면서 아들 돈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절대 침범을 안 하죠. 그리고 아들은 가족과 무관하게 혼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례 허식이라고. 곧 죽어도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고 차비도 없으면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겉으로 치장하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이라고 본인은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이런 상황에 놓여서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자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존심이 진짜 없는 거다 저거. 그치? 허례허식이야. 양반들이 야 과일값이 없어가지고 씨가 말라서 아무리 구해도 과일이 없어. 그래서 겨우 알아봤더니 한 곳에서 구할 수 있는데 와 얼마 전에 배 하나에 5,000원 하던 게 갑자기 5만 원이래. 니네 같으면 사겠니? 제사상에서 과일 그냥 빼면 돼요. 과일 안 넣는다고 해서 조상들이 노여워해서 벌떡 일어나진 않아.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예의, 격식 이런 걸 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짜로 만드는 거. 이런 걸 허례허식이라고 그래. 지금 양반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허생전에. 아니 말총 없어서 갓이나 망건을 살 수가 없어. 그냥 떨어진 거 쓰면 돼. 아니면 꼬무줄로 묶어. 그지? 그럼 되잖아 우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발단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내용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분이나 예법을 말하면서 허례허식을 일삼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이런 말 되는 거야. 명분이나 예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갑자기 이제 언뜻 생각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발단은 뭐다? 갈등이 두 개 나온다 그랬죠? 갈등 1번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아내하고 허생하고 둘이 갈등을 빚는 부분이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련된 문제 나옵니다.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뭐야? 양반도 가난하면 장사도 하고 공장장이도 하는구나.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거 읽어내야 되고요.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많이 나오는 문항이야 이게. 그 다음에 아내가 어떤 입장이냐? 공부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아내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야, 너 과거급제에서 직업 구해가지고 돈 벌어와 그 얘기잖아. 학문하는 목적이. 그러면은 아내는 되게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똑같은 말이야. 다 현실적이야. 마지막에 도둑질 누구다냐 이거는 막말이라고 그랬죠. 그냥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이고 진짜 도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반면에 허생은 어때요? 관념적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이라는 게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걸 관념이라고 해. 그렇죠? 허생은 관념적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거 급제가 목적이야. 학문을 하는 목적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 수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자기 수양이 목적이니까 관념적이라는 얘기야. 과거 급제,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잖아. 실리적인 거잖아. 요거 태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가를 대변한다고 했죠?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무능한 양반을 허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게 다야 간단해져. 자, 전개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빈섬을 출제하는 문제, 빈섬의 상징 의미, 그리고 빈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걸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 많이 나죠. 빈섬은 일단 여러분 풍요로운 곳이야. 그냥 씨만 뿌리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풍요로운 땅이야. 기름진 땅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를 해요? 자, 여자와 소를 한 마리씩 구해오라 그래. 왜? 여자는 가족을 이루는 데 토대입니다. 두 번째, 소는 뭐예요? 농경사회의 기본이야. 그래서 그 빈섬은 농경사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박지원의 이제 살짝 모순된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게, 박지원이 상공업을 중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업이 기반이야. 모든 것에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이 상대적으로 천시되고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나라 공모를 받아들여서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자라는 게 박지원의 사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빈섬, 그가 꿈꾸는 이상세계가 어떤 걸 토대로 하고 있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건 내가 하는 얘기야. 어쨌든 농업을 꿈꾸는 사회고 유교사회 마저 틀려. 유교. 맞아? 아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유교, 춘과 효를 바탕으로 한 유교사회다. 아닙니다. 자, 거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예의만 지키면 되는 곳이야. 그래서 먼저 태어난 놈에게 양보할 줄 알고 오른손으로 숟가락 들어서 밥 똑바로 먹고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의관도 필요 없고 문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의관하고 문자도 정비했어요? 안 했습니다. 새로 제정 안 했어요. 하려고 생각했다가 너무 땅이 좁아. 그리고 내가 뜻을 펼치기에 이산국가를 펼치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돌아오잖아. 그래서 의관이나 문자 제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또 의미에서 뭐 많이 물어보지? 돌아올 때 배를 가져다 다 태우잖아. 결국 왕래하는 것을 막았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돈을 가져다가 50만 냥을 바다에다가 빠뜨렸어요. 즉, 이 만냥 가지고도 조선의 경제를 흔들었어. 50만 냥을 가지고 조선에서 더구나 아무리 빈섬에서 그게 왜 필요해?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건 재앙이다. 그리고 조선의 경제 구조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게 취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돌아오는 배 한 척에 나만 탄 게 아니라 글자를 아는 놈들을 다 태웠죠. 글자를 안다. 식자층, 많이 배운 계층들이 한마디로 더 기회주의적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이놈들이 모든 근원이야. 그죠? 아까 내가 그 아는 사람 얘기한 게, 그 내가 직접적으로 나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야, 돈이 없다 하면서 맨날 주는 소리 하지 말고 나머지 빈 날에 가서 편의점을 다니든 공장을 들어가든 뭐 알바 주유소를 하든 알아볼 거 많잖아. 그랬더니 식당에 뭐 부업도 알아봤고 편의점도 알아봤는데 일자리가 갑자기 싹 사라졌대. 그런 거짓말. 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손구하는 거는 세고 셌어. 불경기에도 여전히 구해요. 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려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앉아가지고 책 가지고 꾸적꾸적 책상에 앉아서 하는 관념적인 일을 하려고 해요. 그죠? 내가 예전에 학원 일이 너무 싫어서 학원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이걸 평생 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니.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걸. 그래서 도망을 가보려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다른 직업을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장을 다니는데 그래? 낮은 거기 좀 써줘. 그래가지고 6개월을 해봤어요. 일단은 육체가 노동 강도가 세니까 육신을 다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쉬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집에 오니까 그냥 어때요? 세수도 못하고 기절이야. 심신이 거의 지쳐서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육체가 다 막 쑤시니까 파스 붙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눕잖아? 그냥 그 다음날 눈 뜨면 출근해야 돼. 6개월을 버티다가 물론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했지만 왜 노동 강도가 너무 센 데 갔다가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쩔뚝쩔뚝해서 이제 못 걷겠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고 다시 학원에 복귀를 했는데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그냥 단순해. 이거 갖다 저쪽에다가 진열하고 뭐 갖다 날르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날라서 배치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학원은요, 퇴근해도 여전히 머리가 복잡해요. 퇴근하고 이제 딱 집에 가잖아. 내일 해야 될 것 중에 애들 직보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학원에서는 애들 멘토하느라고 시간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해. 업무를 그럼 뭐를 해요? 집에서 워드 작업하고 문제 출력해가지고 뽑아서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풀어보고 기출문제 어떤 게 이번에 나올까 이거 생각해보고 이거 하느라고 어느 때는 1시, 2시까지 퇴근이 없어요. 관념적인 일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허생이 돈 빌리는 장면, 변씨와 허생의 인물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대범합니다. 빌리러 간 놈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야 10원만 빌려줘. 이것도 웃기죠. 아니야 빌려줘. 그리고 나올 때는 인사도 안 해요. 그나마 들어갈 때는 인사라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통성명도 안 하고 주소가 어디냐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만냥을 빌려주는 변씨. 여러분 변씨가 니네 학교에서 변씨의 계층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라고요? 변씨가 너희와 같은 장사치라고 하잖아 본문에. 그럼 뭐야? 변씨가 장사 맞아요. 장사꾼이야. 그 중에 거상 큰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배포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가족이나 자식들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하고 변씨가 다른 점 하면은 대범하다. 마냥 통 크게 그냥 안 먹고 불려주는 거잖아. 까짓 거 떼버리면 말고 내가 사람 판단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생의 품목, 사재기 품목, 사재기 매점매서 같은 얘기예요. 이 품목이 뭐였지? 과일 그리고 말초. 두 개의 공통점은 아까 내가 써놔서 지웠네. 허례, 허식 이거를 지적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넣으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쉬는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구나. 그러다 이제 쉬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챙겨